야마로 태어나서 나라가 망하는 이 판국에 목을 찔러 죽지는 못할 망정 이따위 글을 쓰고 있는 게요. 최아무개가 이따위 더러운 글을 쓰려고 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단 말이오. 어디 망고에 남을 명문장 한번 읽어봅시다. 대감, 시생도 대감의 의기를 모르는 바 아니오이다. 하나, 이 일이 어디 의기와 기백만으로 해결될 일이오이다이까. 이게 대쪽 같은 사대부가 쓴 글이요. 대의 우두머리를 만극하게도 황제야 치가였구나. 대감은 찢으시오. 죽는 건 내가 아니다. 그만 고정하시죠. 아주머니는 누구십니까? 난 병자호란데 이름 없는 조선 안악이오이다. 그런데 왜 여기서 울고 있습니까? 이것이 억울한 사람 한풀이 해주는 곳이라 해서 왔소이다. 꼭 그렇다고 할 순 없지만 비슷한 일을 하는 곳이긴 합니다. 그래,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오죽하면 저승에도 들지 못하고 구천을 헤매는 신세가 됐겠소. 난 병자년에 있었던 날을 통해 지아비와 자식을 오랑캐의 칼날에 모두 잃었답니다. 그거 참 안 되고. 그럼 아주머니께서는 오랑캐의 만행을 탄원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오이다. 지아비와 자식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오랑캐라 하나 그리 된 것은 아무 방비 없이 말싸움이나 일삼으며 망할 날만 기다린 높은 나리들의 탓이라 알고 있어이다. 이보시오 젊은이, 날를 통해 헛되이 목숨을 잃고 포로가 된 사람은 누구였죠? 임금이 몽진한 마당에도 한 마음이 되지 않고 싸우자느니 화친하자느니 말싸움만 계속한 최명길, 김상원 그 두 양반의 잘잘못을 가려주시오. 안녕하십니까, 고원정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은 조선왕조실록 인조 15년 1월 31조의 기록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그 원문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용골대로 하여금 군병을 이끌고 행차를 호위하게 하였는데 길에 좌우를 끼고 임금을 인도하여 갔다. 사로잡힌 백성들이 바라보고 울부짖으며 모두 말하기를 우리 임금이시여, 우리 임금이시여, 우리를 버리고 가십니까? 하였는데 길을 끼고 울며 부르짖는 자가 10,000명을 헤아렸다. 이것이 병자호란 당시에 비참했던 실상입니다. 경쟁관계에 있었던 두 인물을 통해서 역사의 진실을 생각해보는 역사의 라이벌,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주인공들을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기 위해서 가상의 무대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김상헌과 최명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했던 1636년 병자호란 당시 청과 화친을 해야 한다는 주화파와 끝까지 싸워야만 한다는 척화파로 의견이 맞섰을 때 각각 그 전면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인조임금은 청과 조선의 관계를 임금과 신하, 즉 군신 관계로 인정한 채 항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주화파의 의견을 따른 셈이죠. 훗날의 사가들은 이를 치욕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한다고 주장했던 김상헌을 절개를 지킨 충신으로, 그리고 최명길은 그 반대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이 같은 평가가 얼마나 옳은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 두 사람을 역사의 무대 위에 모셨습니다. 지천 최명길 선생이시죠? 그렇습니다. 지천 선생께서는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옹립했던 소위 인조반정 때 쿠데타 세력의 한 사람으로 참여를 하셨죠. 그렇소. 왕조 시대에 그런 쿠데타를 도모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 어머니 격인 인목 대비를 패모시키고 형제를 죽게 만든 죄는 어떤 명분으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지금 명분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선생께서는 정묘, 병조란 당시에는 오히려 명분을 버리고 실리, 즉 강화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나라의 정치와 같은 큰 문제를 다룰 때 지나치게 원칙에 얽매이다 보면 일을 그르치는 수가 많다고 봅니다. 당시 조선은 어떤 전장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버티면 버틸수록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음 김상헌 선생은 인조반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셨죠? 공신 세력이 아니어서 반정에 참여할 계제는 아니었으나 반정 명분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태모나 형제 사례는 물론이고 부모 나라인 명을 제치고 변방 오랑캐 후군과 더 가까이 지내려는 양다리 외교도 의리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 정치와 외교에서 의리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중요합니까?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명분과 의리는 만사의 기본입니다. 위기가 닥쳤다고 해서 절회를 꺾고 임시 변통으로 살아남는 것은 사대부로서 취할 바 도리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 400년이 지난 후에도 두 사람의 주장이 이렇게 팽팽합니다. 물론 약간의 나이 차는 있습니다만은 같은 시대를 살았던 그 두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판이한 언행을 보였다면은 그 두 사람의 성장 과정이나 파벌 혹은 학문의 경향 등을 살펴보는 것도 두 사람을 비교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천 최명길, 본관은 전주. 그가 살았던 곳은 조선시대 가난한 선비들이 모여 살았던 한양 남촌의 한 동네 회현방이다. 인조 반정을 주독한 핵심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나 그 스스로는 관직에 큰 욕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허나 경력이나 학문 면에서 월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인조 반정을 성공시킨 뒤 불과 1년 만에 이조 좌랑에서 참의를 거쳐 참판에 이르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는다. 성리학이 한 시대를 지배했던 시절, 최명길이 아들에게 남긴 글에서 그 생각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양명의 책에 이르기를 마음은 본래 흐르는 물과 같아서 한 곳에 오래 고이면 병이 날까 염려된다. 인조 반정은 서인에 의해 주도됐다. 청음 김상헌도 최명길과 같은 서인이었지만 그는 향촌 선비들의 여론을 중앙의 정계에 대변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들을 가리켜 서인 살림이라 부른다. 그들은 정치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이념과 원칙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각종 정책을 놓고 반정 공신들과 대립하기도 했다. 병자호란 당시의 척화론 역시 그런 살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 한편
학문적으로는 이 성원의 학풍을 물려받아 기호 학파로도 불리며 그 흐름은 뒤에 예와 의리의 학문으로 발전해간다. 김상환의 강직함은 최명길도 인정해 그의 인물됨을 인조 앞에서 이렇게 평하기도 했다. 상께서 병원에 있으실 때 어떻게 집에 들어가 편안히 있을 수 있겠는가 하고 골문 밖에서 유숙하곤 하니 이 또한 사람들이 미치지 못할 점입니다. 안동 김씨 60년 세도의 주역들이 한데 모여 살았던 옛 한성 장동터에는 아직도 그의 이름이 뚜렷하기만 하다. 그러면 여기서 당시에 좀 더 객관적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조 임금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반정을 통해서 보좌에 오른 후 정묘, 병자년의 양대 호란을 겪고 결국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했던 조선 왕조의 제16대 임금이십니다. 군왕으로서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내기도 했지만 후세의 평가에서도 선대 광해군보다 국제정세에 대한 안목이 모자랐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후세의 평가에 대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외교에도 실패했고 국방에 대한 대비도 소홀했다고 봅니다. 외교 문제가 언급된 김에 당시 동북아의 국제정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대륙에서는 명나라의 국정이 문란해져서 민중봉기가 잇따랐고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는 등 명나라의 국군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이를 틈타서 만주 일대에서는 여진족이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우길승천의 기세로 그 힘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들은 명나라를 정벌해서 중원을 차지하기 전에 우선 후방의 적이 될 수도 있는 조선을 먼저 침략해오게 된 것입니다. 선대인 광해조 때만 해도 소위 등거리 외교라고 해서 명과 후금과의 관계를 잘 조정했습니다만 반정으로 인조가 등극한 후에는 바로 그 반정의 명분 때문에 다시 명에 대한 기존의 4대 정책으로 외교 노선을 바꾸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반정의 명분이란 광해군이 오랑캐인 후금과 가까이 했다는 것이므로 인조 때는 의도적으로 후금을 멀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점점 그 세력을 키워가던 여진족으로부터 2차례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적의 선봉이 압록강을 넘은 지 닷새 만에 강화도로 몽진을 했어. 이제 적의 본진마저 강화도에서 겨우 100리 떨어진 평산에 진을 쳤어. 아직도 승전을 날리는 파벌은 강간무소식이란 말이오. 이런 낭패가 있나. 후금을 배척해서 멀리하자고 입을 모으더니 그래 대비책 하나 생각해내지 못한단 말이오. 임진강의 군사가 이미 무너져 흩어질 형세에 있는데 강화도마저 함락되기라도 한다면 이는 국가의 패망과도 직결되옵니다. 한번 화친의 기회를 놓치고 나면 뒤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옵니다. 오랑캐와 화친했다 하여 명으로부터 배반했다는 문책은 받지 않겠소. 사세 부덕하였음을 국소로 알린다면은 그런 후환은 없을 줄로 아옵니다. 소신도 일전을 불사하여 명예를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일인 줄은 아오나 하오나 전하께서는 조선 백성 모두를 구휼해야 할 어부이시오리다. 깊이 통촉하시어 결단을 내리시옵소서. 알았소. 방책이 그것뿐이라면 화친하도록 하시오. 전하, 망극하옵니다. 후금의 사신과 수차에 걸쳐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유생들의 척화 상소는 끊이지 않았고 추명기를 참수하라는 요구까지 제기된다.
허나 양국 사이에 밀고 밀리는 줄다리기 끝에 3월 3일 결국 어렵게 화의가 이루어진다. 타결된 강화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즉시 철병할 것, 다시는 압록강을 넘지 말 것, 양국은 형제국으로 칭할 것, 조선은 후금과 화역을 맺되 명예 대적하지는 않을 것. 김상원 선생께서는 정묘호란 당시에는 별다른 활약이 없었는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나는 그때 정기사신의 임무를 띠고 명나라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오랑캐가 침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 나라인 명에 원군을 정하기도 했었죠. 내가 그때 강화도에 있었더라면 변방 오랑캐와 화친을 맺는 일 따위는 목숨을 걸고라도 막았겠죠. 최명길 선생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 일은 어느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고 없고에 따라 좌지우지 될 문제가 아니었지요. 누가 있었다고 해도 대세의 흐름은 어쩔 수 없었다고 봅니다. 역부족인 줄 알면서도 의리와 명분을 위해 바위를 향해 몸을 던지는 게 사대부의 길이요. 난 그렇게 믿고 있소이다. 두 분의 주장이 여전히 팽팽합니다. 아무튼 정묘호란 때는 후금과 소위 사별동맹으로 형제의 의를 맺게 됩니다. 여기서 사별이란 것은 서로 맹세를 할 때 짐승의 피를 마시고 또 입가에 바르는 것으로 유목민족인 후금의 요구대로 백마의 피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조선을 굴복시켜서 형제의 의를 맺고 돌아간 후금은 그 후 훨씬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옵니다. 배를 빌려달라, 그들에게 보내는 공물을 늘려라 하는 식의 요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호를 청으로 바꾼 뒤에는 그들의 왕을 황제로 칭하고 조선에서도 마찬가지로 황제로 불러주도록 강요합니다. 이는 청과 조선과의 관계를 지금까지의 대등한 관계에서 임금과 신하, 즉 군신의 관계로 바꾸도록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의 나라라는 관계까지는 그런대로 감수하던 척화파들의 목소리는 이를 계기로 다시 높아지게 됩니다.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고치고 우리더러 그들의 우두머리를 황제라 칭하길 요구해왔어. 이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소? 이 일에는 간악한 모략이 숨어있음을 간과하지 마시옵소서. 오랑캐가 칭제할 경우 이는 오랑캐 스스로가 칭제하는 것이 아니오라. 우리나라 묘당에서 칭제하여 마지못해 황제가 된 듯이 선전하려는 술책인 게 분명한 줄 아옵니다. 그들의 의례적인 글에는 답을 하고 이치에 어긋나는 말은 거절해야 군신의 의리와 이웃나라의 도리가 둘 다 완전하게 될 것이옵니다. 그리고 화를 늦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옵니다. 지금은 병사와 군량이 모두 부족합니다. 맞서 싸운다 해도 비웃음과 모욕만 당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10년이 됐으나 저들과 교전이 없었으니 아직 그 강약이 판명되지 않았사옵니다. 하운데 먼저 겁을 먹고 차마 말하지 못할 것을 미리 강구하오니 신은 실로 마음이 아프오. 중국의 범녀와 대부족이 그 임금을 위하여 원수인 적에게 화친하기를 빈 것처럼 국가가 보존된 뒤에야 와신상동도 할 수 있는 것이오. 적의 허실을 환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대부종과 범녀에게 비교한단 말이오. 전하의 총명은 하늘에서 타고나셨으나 간혹 조그마한 일을 너무 자세히 살피시는 병이 있으시옵니다. 정신을 너무 지나치게 쓰시면 어찌 성체에 손상이 없으시겠사옵니까? 화이가 나라를 망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러하였사오나 오늘처럼 심한 적은 없었사옵니다. 하오니 오만 방장 대사신은
어미 나물에 돌려보내 이 나라 조선의 위엄이 살아있음을 그들에게 과시하소서. 그리하도록 하라. 인조실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용골대 등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성이 나서 문을 박차고 나간다. 그들이 성을 나갈 때에 구경하는 관중이 길을 메웠는데 여러 아이들이 기와 조각과 돌을 던지며 욕을 하기도 하였다. 임금이 교소에 이르기를 내가 강약을 따지지 않고 의리에 의거 배척해 끊었는 바 전쟁의 화가 조석간에 닥칠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이름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의주를 침입한 지 5일 만에 청군이 한양 부근에 이르자 임금은 피난길에 나선다. 한편 인조가 몽진길에 오른 같은 날 후에 사막서로 불려졌던 장령 홍익환은 청과의 화친을 극력 반대해서 청의 침략을 받게 했다는 책임을 물어 평양 서윤으로 좌천된다. 전황은 어찌 되었느냐? 마부대가 이끄는 적의 선봉이 닷새 만에 한성지척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적의 일거에 양화진 방어선이 무너지고 가호도로 가는 길마저 수백 개의 별기군들이 김포 양천강 앞에 진을 쳐서 가로막힌 줄로 아옵니다. 전황이 이리 되도록 어찌 그동안 한 번도 보고가 없었다 하더냐? 적의 공세가 하도 파죽지세라 달아나게 급급해서 보고가 없었던 줄로 알아요. 하면 김자점은 무엇을 했길래 양화진마저 그리 쉽게 무너졌단 말이냐? 아렵게 송구하오나 패배의 책임을 두려워하는 부장들이 싸우기도 전에 길을 터주고 몸을 피한 줄로 알아요. 이런 고의연. 하면 종묘의 신주를 모시고 떠난 원선과 비빈 종실들은 어찌 되었느냐? 다행히도 길이 막히기 전에 무사히 강화도로 건너갔다 하옵니다. 전하, 예서 지체하실 일이 아닌 줄로 아옵니다. 존엄을 아끼시어 어서 남한산성으로 피하시어 옥체를 보존하셔야 하옵니다. 전황이 이 지경이 되었다면 남한산성으로 가는 길인들 무사하겠소. 전하, 신이 적장과談判을 하여 시간을 벌어보겠사오니 어서 길을 재촉하옵소서. 고맙구려. 내 경을 믿고 산성으로 떠나리다. 여봐라, 말머리를 돌려서 길을 잡으렸다. 남한산성은 천혜의 이웃이었으나 전시 준비가 부족해 성안의 사정은 참담했다. 미처 옮기지 않은 채 강변에 쌓아두었던 군량은 그대로 청군의 차지가 되고 말았다. 성안의 군량은 병사의 한 달치 식량밖에 되지 않았고 말의 먹이가 떨어지자 말이 군사의 식량이 됐다. 주요 요충지의 산성 중심 방어 전략도 산성을 피해 바로 진격해오는 청군의 전략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산성 지원을 위해 나섰던 각도의 군사들도 차례로 패했다. 한겨울 임금마저 동상에 걸리는가 하면 성 안에는 새벽닭 우는 소리마저 끊겨버렸다. 난 대청국 조송친정군 선봉장 마부대요 이시여. 나는 조선국 2조 판사 최명길이. 날 찾은 용건이 뭐요? 지난 정묘 이래로 형제의 지국으로 지내오던 처지에 이랬듯 군사를 일으켜 침범해온 연유가 무엇이오? 지난 얘기는 할 건 없어. 척화한 것은 조선이 먼저였으니. 게다가 우리나라가 청으로 국호를 고치고 칸께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신 후 사실을 보내는데도 조선은 그를 박대해 내쫓지를 않았어. 이러고도 형제국이라 생색을 낼 수 있겠어? 나는 우리 황제를 대신해 이렇듯 형제의 의를 저버린 이유를 묻고자 하오. 오해시오. 우리는 결코 의를 저버린 적이 없소이다. 오해라고? 듣기 싫소? 지난번 그대 국왕이 평안도 관찰사에게 보낸 밀서를 우리 손에 갖고 있는데도 딴소리요. 정의에 입각해 결단을 내렸으니 방비책을 가다듬어라. 화치를 계속하고 싶거든. 조선국 임금에게 그대로 가서 전하시오. 왕자와 대신을 볼모로 보내고 척화를 주장한 신하를 2-3명 묶어보내라.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황제 폐하의 노여움을 풀기 어려우리라. 전하, 흉측한 소식을 전한 소신을 파직하옵소서. 당치 않소. 과인의 실덕을 어찌 경에게 문책하겠소. 경들은 이 판의 말을 잘 들었을 줄 아오. 장차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영의정은 어찌 생각하시오? 묘책이 없겠소. 전하, 우선 다른 사람을 왕자와 대신이라고 속여서 보내봄이 어떠할까 하옵니다. 만약의 경우 탄로가 되면 대노여움만 살 뿐이옵니다. 오히려 이를 그르칠까 저대옵니다. 저들의 문서를 보면 우리를 신하로 깔보고 있는 태도가 분명하옵니다. 답선을 보내는 일은 불가하다고 생각되옵니다. 하오나
산성이 포위되어 배급로가 차단되는 바람에 성 안에 있는 생명들의 안위가 위박하게 그치옵사옵니다. 원망과 고통이 하늘을 찌를 듯한 민심을 다스리고 종묘사직을 지키는 길은 화친밖에는 없는가 하옵니다. 내 스스로 애걸하면 적은 더욱 경멸하여 화해는 마침내 이루어질 수가 없사옵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싸워 지킬 수 있음을 보여준 후에야 강화를 의논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적의 군사는 배가 부르고 말은 날렵한데 우리 군사는 날로 피폐해가기만 하니 이런 상태로는 적을 대적하기가 어렵소이다. 오랑캐의 두목이 직접 출전하는 이상 대적하기가 어려울 듯 싶사옵니다. 서로 지금 우리가 저들에게 사죄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저들의 노여움을 풀 수가 있겠사옵니까? 반드시 따르기 어려운 요청을 해올 것이옵니다. 고금의 역사를 보건대 죽기를 각오한 나라가 망한 적이 없사옵니다. 태조 개국 이래 단 한 차례도 외세에 무릎을 굽힌 바가 없사온데 이제 와서 한갓 변방 오랑캐에게 군신으로 굽히라니. 어서 일전을 결의하시어 내 나라를 위해 온 백성이 일어서도록 명하소서. 이것만이 청사의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유일한 길이옵니다. 통촉하옵소서. 전하, 강화에서 급한 전갈이 왔사옵니다. 어서 전하라. 그래, 무슨 전갈이냐? 강화가 적들의 손에 함락되어 종묘 신주가 적의 손에 넘어가고 원손 아기씨와 대군 마마, 비빈 종실들께 없어 내 볼모가 되셨다 하옵니다. 전하, 어서 결정을 하옵소서. 시각이 급하옵니다. 그리고 나서 신의 목을 치옵소서. 전하, 아니되옵니다. 화친만은 불가하옵니다. 통촉하소서. 여봐라, 내관 있느냐? 예, 이게 무슨 소리고?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그의 포탄이 성 안에까지 떨어질 듯 싶사옵니다. 무엇이라고? 아바마마, 어서 결정을 내려주옵소서. 소자가 볼모로 가서 이 환란이 끝날 수만 있다면 소자 기꺼이 가겠사옵니다. 이 반은 적에게 보낼 국서를 전하시오. 분부 받자와 매시겠사옵니다. 전하, 화친이라니 가락지도 않사옵니다. 부디 분부를 거두어 주어소서. 남하로 태어나서 나라가 망하는 이 판국에 목을 찔러 죽지는 못할 망정 이따위 글을 쓰고 있는 게요. 최아무개가 이따위 더러운 글을 쓰려고 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단 말이오. 어디 망고에 남을 명문장 한번 읽어봅시다. 대감, 시생도 대감의 의기를 모르는 바 아니오이다. 허나 이 일이 어디 의기와 기백만으로 해결될 일이오이다이까. 이게 대쪽 같은 사대부가 쓴 글이요.
죄의 우두머리를 만극하게도 황제가 지가였구나. 가만 찢으시오. 죽는 건 내가 하리. 저들에게 보낼 대신들은 정해졌어. 화친을 배척한 사람들의 의논이 당시에는 정론이었다 해도 오늘에 이르러서는 나라를 그르치게 한 죄를 피할 길이 없으니 저들이 나아가기를 자청한다면 좋겠사옵니다. 홍익하는 지금 평양성에 있는데 저들로 하여금 그에 대한 처치를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지금 마냥 묶어보내 저들이 즉시 포위를 푼다면 모르겠사오나 그런 보장도 없는데 어찌 묶어보내는 일을 하겠사옵니까? 하면 누굴 뽑아보낸단 말이오? 전 교리 윤집 삼가 아래오. 전 수찬 오달제와 함께 소신이 가장 척과에 앞장섰으므로 같이 묶여가기로 했사옵니다. 윤하여 주소서. 아니야. 아직 어린 너희들이 척합하의 우두머리라 하면 아불성설이니라. 어찌 내 너희들을 보내겠느냐.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린고? 무엇이라고? 훈련 도감과 어영청 군사들이 행궁 앞에서 척화신을 잡아내라고 고함을 치고 있다 하옵니다. 이런 고의한 일이 있나? 아무리 사태가 급박하다고는 하나 저 앞에서 감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전하, 이제 사태는 뒤집기 어려울 듯하옵니다. 홍익한 윤집 오달제뿐만 아니라 척화를 주장했던 그들 중 몇 사람을 더 골라서 보낸다면은 저들이 숫자가 많은 것을 기뻐하리라 여겨지옵니다. 전하, 김유 또한 화친을 배척한 사람 가운데 하나이옵니다. 그 저희가 의심스럽고 한 시대에 명망 있는 선비들이 모두 사라질까 두렵사옵니다. 말씀을 삼가하시오. 군대를 책임 맡은 채찰자로서 구경만 하던 날짜를 다 보내고 사태를 오늘에 이르게 만들었으니 그를 보람이 마땅한 줄 아옵니다. 전하께 아직 인사드리고자 이렇듯 전하가 나리신 아름다운 조국을 입고 왔사옵니다. 전하, 만수무강하옵소서. 내 못나고 용렬하여 어린 너희들을 사지로 보내는구나. 이 한 목숨으로 나라의 이로움이 있다면 무엇이 아깝겠사옵니까? 나를 임금으로 여겨 이 외로운 성에 따라 들어왔다가 이지게 됐구나. 신은 자결하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으나 이제 죽을 곳을 얻었으니 무슨 유감이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변을 당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늙은 나머니와 처자는 내가 보살피.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 친히 너희에게 술을 하사하리라.
어찌되었소? 전하, 신을 참하여 주옵소서. 이반 국서와 척화신을 내주었는데도 아직 그러하옵니다. 전하께서 직접 항세를 들고 출성하라는 요구이옵니다. 하는 수 없지. 항서를 쓰고 출상 준비를. 망극하옵니다, 전하. 이 부끄러운 놈이 장차 어찌 감히 열성제를 대하고. 남한 선성을 나선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적인 항복의 예를 행한다. 청의 요구에 의해 삼전도에 세워졌던 대청 황제 공덕비 역시 훗날 땅에 묻히고 혹은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그 치욕의 역사를 오늘에 전한다. 그리고 항복의 값비싼 대가 중에는 또 하나 척화신 삼학사, 홍익한 윤집 오달제의 이름을 빼놓지 못한다. 너는 어찌 무릎을 꿇지 않고 거만하기 이를 데 없는가? 내 나라 상감에 꿇은 이 무릎을 내 어찌 너에게 굽히겠느냐? 너는 어찌 정묘의 맹약을 저버리고 척화하여 두 나라의 척이 지게 했느냐? 너희와 우리나라 조선은 일찍이 형제 매약을 맺었는데 스스로 황제라 칭하여 우리를 신하로 만들고자 한 것은 바로 너니라. 약속을 어긴 것은 바로 너지 내가 아니다. 허면 내가 어째서 황제가 될 수가 없느냐? 너는 명나라의 반역자니 황제가 될 수 없다. 이런 고의한! 너희 나라 형사는 난도질로 한다 하더라. 어찌 빨리 그리하지 않고 괴롭히느냐? 어서 나를 죽여라. 여봐라! 저놈을 끌어내어 당장 참수하렸다! 너희들이 비록 척화를 하였다 하나 우두머리는 아닌 듯하니 꼭 죽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라. 너희들 처자를 데려다 줄 터이니 우리 황제께 충성을 다하고 예서 살라. 그건 절대 불가한 일이다. 이제 와서 생활하여 임금과 노모를 본다면 죽는 것만 못하리라. 모름지기 빨리 죽여다오. 너는 어찌하겠느냐? 굴욕이 죽음보다도 더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 리가 있겠느냐? 이런 벽창호 같은 위인들이 있나? 여봐라! 이놈들을 소문 밖으로 끌고 와 당장 참수하렸다!
금술의 은혜와 정이 두텁더니 서로 만난 지 채 이태가 못 되었소. 내 삶을 점칠 수 없으니 부디 뱃속의 아이나 보살펴 주구려. 심양에서 죽음을 앞두고 아내에게 보낸 시를 뒤쫓아 오달째는 간신히 옷가지로나마 그 부인 곁에 묻히게 된다. 그리고 훗날 사람들은 홍익한 윤집 오달째 3인의 의기를 기려 그들을 사막사라 불렀다. 전쟁의 와중에 촉화와 추화, 명분과 실리 사이를 오간 수많은 군상들 중에 사막사의 자리는 과연 어디쯤인지, 부박하여 이름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들에 대한 당대의 덧없는 평가만이 속절없이 그들의 집터 주변을 맴돌 뿐이다. 이렇게 해서 조선은 청과 군신 관계 화의를 맺고 표면적인 평화를 되찾습니다. 인조의 항복과 동시에 낙향했던 김상헌은 얼마 후 사막사처럼 청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반면에 최명길은 한양에 남아서 병난 후에 뒤처리를 담당함으로써 두 사람의 인연은 일단 이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최명길도 뒤에 독보라는 승려를 밀사로 명에 보내는가 하면은 청에게 쫓겨온 명나라 군대를 도와준 게 탈로가 나서 역시 청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청의 심양에 있는 감옥에서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시 만나는 참으로 기구한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인조가 청에 항복하던 그날, 김상헌은 고향으로 낙향. 그 후 임금의 계속되는 부름에도 응하지 않은 채 풍산의 청원루에 머물러 있었다. 멀수록 향이 더욱 맑다는 뜻을 주변 사람들이 청을 멀리한다는 뜻으로 넘겨짚을 만큼 척화에 대한 그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훗날 명을 정벌하기 위한 청의 병력 지원 요청을 물리쳐야 한다는 상소가 문제되어 1639년 그는 청으로 끌려가게 된다. 당시 나이 70세. 김상헌은 백발의 노구를 이끌고 시조 한 수를 남긴 채 고국을 떠났다.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향 산천을 떠나고자 하려마는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 반면 최명길은 병자호란 후 영의정에 올라 국정을 주도하였다. 그는 똑같은 청의 병력 지원 요청이 있을 때마다 직접 심양으로 달려가 협상을 통해 청의 요구를 철회시키는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 여전히 김상헌과 대립되는 그의 면모를 일관되게 보여준다. 나아가 명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명나라에 독보라는 승려를 보내는 등 반청 활동을 한 것이 청에 알려지자 마침내 최명길도 심양으로 끌려가게 된다. 최대감은 부귀 영화를 누릴 줄 알았는데 예서 만날 줄 몰랐어. 그래. 어떻게 얘까지 붙잡혀 왔어? 그 사이 걔가 천선해서 오랑캐에게 반기를 들었을 리는 없을 테고. 실은
청에 간자를 박으려다 탈로가 나서 잡혀왔다면 믿으시겠소? 그게 사실이요? 그렇습니다. 내가 화의를 주장했으니 청에 사대하려 한다 생각하셨겠지요. 대감이 대의명분을 주장했지만 나는 힘없는 아국 조선이 살아남을 길은 그뿐이라 생각했었소. 끓는 열탕이든 찬 얼음이든 모두 물이로다. 가죽옷이든 삼백옷이든 모두 같은 옷이로다. 성패는 하늘에 달린 것. 옳은 것은 살펴 돌아가야 하나니 새벽이 가고 날이 어두워지더라도 어찌 웃돌이와 아랫도래를 받고 있겠는가. 권도는 현자도 잘못한 경우가 있는 것. 진리는 많은 무리로도 막지를 못하느니라. 내가 그동안 오해를 했던 것 같소. 대감의 속 깊은 뜻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으니 용서를 해주시오. 아니오이다. 예나 지금이나 대감의 의의를 나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천집에는 김상원과 최명길이 주고받은 정겨운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후 두 사람은 최명길의 아들 최후량과 조선 정부의 노력으로 김상원은 압송된 지 6년 만에, 최명길은 3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문명국임을 자부하던 조선이 오랑캐라 멸시하던 여진국의 무력에 굴복하여 신화의 나라로 전락했다는 사실은 조선의 사대부들에게 극심한 좌절감을 남겨놓았다. 조선 왕조의 권위 또한 땅에 떨어졌다. 이러한 극도의 좌절감과 상실감 속에 조선의 사대부들이 자규회복의 방법으로 들고 나온 것이 북벌론과 대명의리론이었으며, 이는 김상원과 최명길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상반되는 계기가 된다. 이후 의인과 열사에 대한 추모 사업이 2세기에 걸쳐 지속됨으로써 최명길에 대한 평가가 역사의 그늘에 묻혀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면 이 시간을 마무리하기 전에 두 분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천하에 큰 일이 없을 때는 일상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 역경에 처했을 때는 목적을 위해서 편의상의 수단을 융통성 있게 사용해도 된다고 봅니다. 김상원 선생은 국방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없이 명분만을 강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해 국가적인 수모를 겪게 한 점, 위정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합니다. 허나 어떠한 경우에도 최후까지 굽힐 수 없는 원칙이 있다면 그건 명분과 의리라고 봅니다.
한번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법이니까요. 들으신 대로 김상헌과 최명길 두 사람은 우리 역사상 매우 어려웠던 시절을 소신껏 최선을 다해서 살아냈습니다. 성리학의 규범이 국가관이나 세계관의 전부이던 그 시절에 김상헌은 다소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기는 하지만 대쪽 같은 절개와 의리를 지킴으로써 오늘날까지 총절의 대명사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한편 최명길은 당대 그 누구보다도 현실 인식에 밝아서 다소 파격적이고 절개를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고 앞서가는 능력 있는 정치가였음을 인정해줘야만 할 것입니다. 명분과 실리, 이것은 근 400년 전에 김상헌과 최명길을 대립하게 했던 명제이지만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같은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정치, 경제, 외교 무대에서 우리는 아직도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김상헌인가 최명길인가? 아니면은 제3의 또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문제입니다.